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레이트 블루머고요. 이 책의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리치 칼 가이드인데요. 저자에 대한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출판 발행인이자 미래학자로 포브스 미디어에서 27년간 일해왔으며 기술과 혁신, 경제와 비즈니스, 리더십, 인간 발달 등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강연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다. 스탠퍼드 졸업 후 업사이드 매거진을 창간했고 실리콘밸리 최고 공공 비즈니스 포럼과 7,500명의 회원을 지닌 처칠 클럽 등을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처칠 클럽에서의 활약으로 올해의 젊은 기업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즈니스와 강연 일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이프 2.0, 소프트 엣지, 팀이 천재를 이긴다 등이 있으며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9개의 장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제목은 얼리 블루머에 대한 집착, 2장의 제목은 인간 평가의 잔인한 오류, 3장의 제목은 보다 따뜻한 인간 발달 평가, 4장의 제목은 레이트 블루머의 6가지 장점, 5장의 제목은 당신 자신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라, 6장의 제목은 체제 전복을 위해 그만둬라, 7장의 제목은 자기 회의라는 슈퍼파워를 활용하라, 8장의 제목은 스스로를 더 나은 정원으로 옮겨 심어라. 9장의 제목은 기다린 보람, 진정한 롱런입니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학교에서 올 A를 받지 못한다거나 컬리지 보드 평가에서 만점을 받지 못한다거나 처음 선택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21살 나이에 자신의 재능과 열정에 딱 맞는 멋진 사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 잘못이 아니다. 22살까지 수백만 달러를, 30살까지 수십억 달러를 벌어 포브스지 표지에 실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잘못은 아니며 35살까지 말라리아를 근절하지 못하거나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대통령에게 조언하지 못하거나 3번째 아카데미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잘못은 아니다. 우리의 운세가 처음부터 술술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실패자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21세기에 사람들은 서로 공모라도 한 듯 우리로 하여금 올림픽 단거리 선수처럼 출발대에서부터 폭발적인 속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다시 말해 일찍 꼽히지 못하는데 수치심 같은 걸 느끼게 만든다. 방금 공모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상적인 인물들이 밀실 안에서 서로 공모해 경제 문제는 물론 얼리 블루머들에 대한 금전적, 사회적 보상 문제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얼리 블루머는 본래 일찍 꼽히는 식물이라는 뜻으로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앞으로는 얼리 블루머 또는 일찍 꼽히는 사람 정도로 칭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공모란 현실이다. 악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부모들과 학교들과 고용주들과 미디어들과 미디어 소비자들이 이른 성취가 최고의 성취인 양, 아니 심한 경우 유일한 성취인 양, 이른 성취를 지나치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레이트 블루머는 얼리 블루머에 반대되는 말,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레이트 블루머, 늦게 꼽히는 사람, 대기만성형 인간, 늦가기 등으로 칭할 것이다. 이 레이트 블루머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사회를 속이고 있다.
그렇다면 예전에도 늘 이랬을까? 그렇지 않다. 53세인 조에는 레이트 블루머, 즉 늦게 꽃핀 사람이다. 그녀의 10대 시절은 불안정하고 불행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돈은 충분히 벌었지만 환자인 아내에게 지나칠 정도로 차갑게 대했다. 조에는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학교에서도 조에는 별 존재감이 없었다. 성적은 평균을 넘었지만 그렇다고 우등상을 받거나 주목받을 만큼 좋은 성적을 낸 적은 없었다. 한 선생님은 그녀를 총명하지만 특별한 점은 없던 학생으로 기억한다. 조에는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몇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꿔온 명문대에 떨어졌다. 대신 들어간 대학에서 그녀는 별 문제 없이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학생이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조에는 학교 공부보다는 얼터너티브 록 음악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씩 꿈꾸듯 음악을 감상했다. 상당히 총명하지만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많은 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조에는 대학원에 들어가 영어 교직을 전공할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첫 직장은 다소 초라하고 변변찮은 행정직이었다. 잠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비서 일을 했던 것이다. 따분하게 지내던 조에는 장난삼아 만나던 한 외국인 남자와 충동적으로 결혼을 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반대였다. 조에는 공상적이고 수동적이었던 데 반해 남편은 변덕이 심한 데다 폭력적인 면도 있었던 듯하다. 결국 아이가 있음에도 그들의 결혼 생활은 2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혼 사유 중에 가정폭력도 있었던 모양이다. 조에는 30이 다 된 나이에 직업도 없이 아이를 길러야 하는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그녀는 곧 추락하기 시작했다. 임상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따금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우울증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도 돈을 벌 수도 없었다. 경제적으로 더는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내려갔다. 도둑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 거지나 다름없었어요. 그녀의 말이다. 게다가 비만 왔다 하면 소나기라고 전 남편이 그녀와 딸을 스토킹하기 시작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야 했다. 그런데 조앤에겐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있었다. 그 누구도 몰랐던 그녀만의 재능이 있었던 것이다.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재능이었다. 그 어떤 교사도 그걸 보지 못했다. 같은 반 친구들도 전혀 몰랐다. 그녀의 놀라운 재능은 계속 꼭꼭 숨은 채 빛을 볼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금전 문제로 한계점에 도달한 그녀는 어린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 생활보조금을 신청한 뒤 자신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어린 시절 꿈꿨던 판타지의 세계를 마음껏 날아다녔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무책임한 행동이었으며 일종의 도피였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준 그 순간부터 드디어 그녀의 재능이 세상의 멋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68세인 켄 역시 레이트 블루머다. 삼형제 중 막내인 그를 집에서는 포코라는 애칭으로 불렀는데 포코는 스페인어로 작은이라는 뜻이다. 켄의 큰형은 학창시절 선생님들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스타 운동선수로 인기도 있었고 핸섬했으며 자기 생각도 뚜렷했다. 켄의 큰형은 결국 록펠러 재단의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켄은 일찍 꼽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학창시절은 그냥저냥 흘러갔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부르는 집안 애칭인 포코의 뜻이
하자할 것 없는 일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켄은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에 들어갔지만 곧 퇴학당했다. 어디로 갈지 정해놓은 방향이 없었어요. 어깨를 으쓱하며 그가 말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퇴학당했던 대학에 다시 들어가 졸업을 한 뒤 험볼트 주립대학교에 들어가 임학을 전공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업 분야에서 실제로 하는 일들은 모험이 가득한 숲속 하이킹이 아니라 사무실 일이었다. 그는 곧 환멸을 느꼈다. 그 뒤 켄은 미국에서 유명한 투자 전문가였던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잘 맞지 않았다. 그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아스퍼거 장애 비슷한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계속 방안을 왔다 갔다 하거나 손으로 계속 뭔가를 두들겨대는 등 잠시도 가만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모르셨어요. 또 그런 분이 아닌데 더없이 모진 말들을 쏟아내곤 하셨죠. 9개월 뒤 켄은 아버지의 사업에서 손을 떼고 독자적으로 투자 자문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몇 되지도 않던 고객들이 몇 년 만에 거의 다 떨어져 나가서 오랜 시간을 하는 일 없이 보내야 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건축 일도 했다. 심지어 술집에서 슬라이드 기타도 쳤다. 그럼에도 틈나는 대로 책을 읽었다. 관리와 사업에 대한 책들이었죠. 그리고 몇 년은 다달이 업계 전문지를 읽었는데 아마 30권쯤 읽었을 거예요. 그때 10년 동안 색다른 기업 가치 평가 이론을 만들어냈죠. 아스퍼거 장애가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켄에게는 리더십을 배울 만한 롤 모델이 없었다. 그가 처음 고용한 시간제 비서는 9개월 만에 그만두었는데 아주 오만하고 형편없는 사장이라고 그를 비난했다. 지금 켄은 그 비서의 말을 이렇게 인정한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20대 시절 내내 켄은 자신의 투자 자문 회사를 살리려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자신의 독특한 이론들 때문에 그는 벤처 캐피털 분야에서 몇 건의 소소한 거래들밖에 따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중 한 거래를 통해 어떤 기업의 임시 최고 경영자 역할을 맡게 됐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꿈틀대며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일에 올인했다. 직원이 30명쯤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 나는 관리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관리를 해야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냈어요. 내가 뭘 배웠는지 아세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믿을 수 없었죠. 그간 읽은 책들 어디에도 없던 거였거든요. 분명 아버지한테도 배운 적이 없고요. 알고 보니 열정은 전염성이 있더군요. 나는 최고 경영자 사무실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커다란 통유리로 된 회의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날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되었죠. 나는 또 늘 직원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는데 비록 저렴한 식당이었지만 그들에게 내 시간과 관심을 쏟았어요. 회사 안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쏟았죠. 내 입장에서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신경을 쓰니 그들도 신경을 써주더군요. 갑자기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어요. 켄은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이 두 명의 늦가기가 누군지 알겠는가? 힌트를 주자면 이렇다. 조앤과 켄은 둘 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이며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 명단에 자주 등장한다. 먼저 조앤 캐슬린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다. 그 다음 사례의 주인공 켄 피셔는 전세계 5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위해 1,000억 달러 상당의 주식과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1960년대 인기 팝송 미시즈 로빈슨에서